한국이 300대나 팔았다고? 저는 30년간 미국 공군에서 조종관으로 복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이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전투기 300대, 200억 달러짜리 계약. 구매국은 사우디아라비아. 그런데 선택받은 건 미국도 유럽도 아니었습니다. F-16 하나 만드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한국은 8년 만에 해냈어요. 유로파이터 타이푼 1억 2천만 달러. 프랑스 라팔 1억 달러. 한국 KF-21 6,500만 달러. 사우디가 선택한 건 가장 비싼 게 아니었어요. 중국은 실물도 없는 젠35를 들고 왔고, 러시아는 2028년에나 완성될 수호 275를 제안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양산형을 가져왔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투기 수출국이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대체 그 작은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는 30년간 미국 공군에서 조종관으로 복무했고 은퇴 후 방산 컨설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투기 수출국이 될 줄은 정말 몰랐죠. 그런데 얼마 전 제 후배가 사우디에서 보낸 영상 한 편이 제 모든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날도 평상시처럼 아침 커피를 마시며 CNN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화면에 한국의 잭팟이라는 제목이 떴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또 K-팝이나 드라마 이야기인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화면에 나온 건 전투기였습니다. KF-21 보라매라고 하더군요. 앵커는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전투기가 중동 시장에서 대박을 터뜨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죠. 저는 그 순간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전투기를 만들다니? 물론 KT-1이나 T-50 같은 훈련기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투기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F-16이나 F-15처럼 실전에서 검증된 기체들과 경쟁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사우디 공군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 제 후배 마이클이었어요. 마이클은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존, 지금 여기서 정말 신기한 걸 보고 있어. 한국 전투기 시연인데 생각보다 괜찮더라.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죠. 그래봤자 한국이지. 얼마나 대단하겠어? 마이클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가 300대를 고려 중이래. 그 순간 저는 커피를 뱉을 뻔했어요. 300대라고요? 이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300대면 수십억 달러짜리 계약이거든요. 진짜야? 사우디가 그걸 진짜 고려 중이라고? 마이클의 목소리에 진지함이 묻어났습니다. 존, 내가 30년간 이 바닥에 있었지만 이런 건 처음이야. 한국 애들이 뭔가 다른 걸 들고 온 것 같아. 그 통화를 끝내고 저는 멍하니 뉴스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KF-21이 하늘을 나는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요. 회색빛 동체의 날렵한 선형. 겉보기엔 나쁘지 않았죠. 하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전투기라는 건 단순히 하늘을 나는 기계가 아니거든요. 레이더, 항전 장비, 무장 시스템, 정비 체계까지 모든 게 완벽해야 해요. 그런 걸 한국이 혼자 해냈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마이클이 보내준 영상을 기다리며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정말이라면 이건 항공산업 역사상 큰 변화의 시작일지도 모르겠더군요. 마이클이 보내준 영상을 받은 건 그날 밤 11시였습니다. 첨부된 메시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존, 이거 보고 나서 연락해. 진짜 미쳤다. 영상을 재생하자마자 저는 화면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사우디 킹 압두라지즈 공군 기지였어요. 넓은 활주로 위에 회색빛 전투기 한 대가 서 있었죠. KF-21 보라매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제가 뉴스에서 본 것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더군요. 주변에 사우디 공군 장성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한국 기술진들이 열심히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마이클의 목소리가 영상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존, 이거 봐. 저 조종석 안을 말이야. 카메라가 조종석 내부로 들어갔어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제가 아는 4세대 전투기의 조종석이 아니었거든요. 완전히 디지털화된 대형 스크린들이 가득했어요. F-35 랩터와 비슷한 수준이었죠. 이 HUD 디스플레이를 보세요. 한국 기술자가 사우디 조종사에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적기 추적이 가능하고
동시에 8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 조종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8개요? 정말로요? 네, 그리고 이건 아직 기본 성능입니다. 블록 3 버전에서는 더 향상될 예정이에요. 영상이 이어지면서 지상 통제소 장면이 나왔어요. 여기서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었거든요. 완전한 통합 작전 시스템이었어요. 이 시스템을 통해 KF-21은 지상의 K2 전차, K9 자주포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합니다. 한국 측 설명자가 계속 말했어요. 하나의 네트워크로 작동하는 거죠. 화면에는 가상의 전투 상황이 시뮬레이션으로 나타났어요. KF-21이 적 위치를 탐지하면 즉시 지상 부대에 정보가 전달되고 자주포가 자동으로 목표물을 향해 포를 돌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불과 15초 만에 일어났어요. 사우디 국방장관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기체 하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내놓은 거군요. 마이클이 다시 화면에 나타나 속삭이듯 말했어요. 존, 이게 끝이 아니야. 이것들이 가격까지 말했는데 깜짝 놀랄 거야.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한국 측 대표가 가격을 발표했어요. 대당 6,500만 달러,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1억 2천만 달러, 프랑스 라팔이 1억 달러인 걸 생각하면 거의 반값이었죠.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한국 대표가 덧붙였어요. 저희는 현지 조립 라인 구축과 기술 이전도 제공합니다. 사우디가 직접 생산할 수 있게 도와드릴 거예요. 이 말에 사우디 측 인사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기술 독립의 기회였거든요. 영상이 끝나고 저는 마이클에게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이클, 이거 진짜야? 존, 나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 하지만 사우디 공군 참모총장이 직접 시범 비행을 요청했고 한국 측이 흔쾌히 응했다고. 시범 비행까지 한다고? 내일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어. 사우디 왕세자도 참관한다는 소문이 있어.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영업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정말로 판도를 바꾸려고 하고 있었던 거죠. 마이클, 중국이나 러시아는 뭐라고 해? 그게 더 재미있어. 중국은 젠315를 들고 왔는데 아직 시제품 수준이야. 러시아는 수호 2715를 제안했지만 실물도 없어. 그런데 한국은 이미 양산형을 가져온 거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간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이런 반전은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항공 강국으로 올라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곧바로 한국 항공산업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한국을 과소평가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기술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었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검색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KF-21 개발을 시작한 게 2015년이었어요. 불과 8년 만에 양산형까지 만들어낸 거죠. 미국이 F-22 랩터를 개발하는데 20년이 걸린 걸 생각하면 정말 믿기지 않는 속도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개발 주체였어요. 한화시스템, 한국항공우주산업, 국방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참여했다고 하더군요. 민간 기업과 정부 연구소가 이렇게 긴밀하게 협력한 사례는 정말 드물어요. 제가 가장 주목한 건 한화시스템이었습니다. 원래 삼성테크윈이었다가 한화에 인수된 회사인데 항공전자 분야에서 엄청난 기술력을 쌓아왔더라고요. F-16의 AESA 레이더를 독자 개발한 것도 이 회사였어요. 이렇게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다고? 저는 중얼거리며 더 자세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역사를 보니 더욱 흥미로웠어요. T-50 고등훈련기로 시작해서 FA-50 경공격기를 거쳐 KF-21까지 온 과정이 정말 체계적이었거든요. 하나씩 차근차근 기술을 축적해온 거죠. 그런데 가장 인상적인 건 이들의 미래 계획이었습니다. KF-21은 블록 1부터 블록 3까지 단계별 업그레이드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블록 3에서는 완전한 스텔스 기능과 6세대 전투기의 기초 기술까지 적용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F-16을 처음 조종했을 때를 생각해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때 F-16 하나 개발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택했더라고요. 오후에 마이클로부터 또 다른 영상이 왔습니다. 이번엔 KF-21의 시범 비행 장면이었어요. 화면 속에서
KF-21이 활주로를 달려 하늘로 솟아오르는 모습은 정말 우아했습니다. 조종사는 사우디 공군의 에이스 파일럿 중 한 명이었어요. 알-파이살 대령이라고 하더군요. 그가 착륙 후 인터뷰에서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조종 감각이 F-16보다 훨씬 부드럽고 정밀해요. 특히 적어도 기동 성능이 뛰어나더군요. 마이클이 영상에 덧붙인 설명도 흥미로웠어요. 존, 이 기체의 비행 제어 시스템이 완전히 디지털화되어 있어. 조종사의 실수를 자동으로 보정해주는 시스템까지 있다고 해. 저녁에 제가 과거 동료들과 화상회의를 했는데 모두들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록히드 마틴에서 일하는 톰 앤더슨이 말했습니다. 존, 나도 한국 기체 데이터를 봤는데 정말 놀랍더라. 특히 레이더 성능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아. 보잉에서 은퇴한 리처드 스미스도 비슷한 의견이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빨리 성장할 줄은 몰랐지. 그들만의 독특한 기술 철학이 있는 것 같아.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하에 이뤄진 결과였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국제 협력 전략이었어요.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을 진행하면서 개발비 부담도 줄이고 수출 시장도 확보한 거죠. 이런 방식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보기 힘든 접근법이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항공산업의 판도가 정말로 바뀌고 있구나. 한국이라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한 거죠. 그리고 이들은 기존의 룰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게임을 바꾸고 있었어요. 마이클로부터 세 번째 영상을 받은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이번엔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한국 놈들이 미쳤나봐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영상을 열어보니 사우디의 한 사막 지역이었어요. 기온이 48도를 가리키는 온도계가 화면에 보였습니다. 모래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고 가시거리가 200m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 KF-21이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이런 조건에서 전투기를 운영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한국 기술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엔진 흡입구에 특수 필터를 장착하고 동체 표면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었죠. 사우디 측 관계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정말 비행이 가능한가요? 한국 측 수석 엔지니어 김성호 박사가 자신 있게 답했어요. 저희는 이미 한국에서 모든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고온, 모래, 염분 환경 모두 문제 없어요. 정말일까요?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사막의 모래는 항공기에게 최악의 적이거든요. 엔진 내부로 들어가면 터빈 블레이드를 손상시킬 수 있고 전자장비에도 치명적이에요. 그런데 KF-21이 정말로 이륙했습니다. 모래바람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하늘로 올라가더군요. 30분간의 비행을 마치고 착륙했을 때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마이클이 영상에서 설명했습니다. 존, 이놈들이 엔진에 뭔 마법을 부린 것 같아? 착륙 후 엔진 점검을 했는데 모래 한 알갱이도 안 들어갔더라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한국 측이 사우디 조종사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시연했습니다. 완전히 가상현실로 구현된 시뮬레이터였어요. 시뮬레이터 안에서는 실제 사우디 지형이 완벽하게 재현되어 있었습니다. 리야드 상공부터 국경 지역까지 모든 게 실제와 똑같았어요. 조종사가 시뮬레이터에서 훈련하는 것만으로도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었죠. 이 시뮬레이터는 실제 KF-21과 완전히 연동됩니다. 한국 측 교관이 설명했어요. 시뮬레이터에서 익힌 조작법이 실제 기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사우디 공군 조종사들이 시뮬레이터를 체험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탄스러웠어요. 불과 30분 만에 기본 조작을 익히더라고요. F-16 전환 훈련에 3개월이 걸리는 걸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감동은 그 다음에 있었어요. 한국 측이 정비 시스템까지 시연했거든요. KF-21의 모든 부품에는 RFID 칩이 내장되어 있어서 교체 시기와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었어요. 이 시스템으로 정비 비용을 30% 절약할 수 있습니다. 김성호 박사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부품 대부분을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 이전도 해드리죠. 마이클이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그저 종이 위 설계가 아니야. 이미 실전이었다. 영상 마지막에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어요. 한국 측이 사우디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을 위한 특별 브리핑을 하고 있었거든요. 왕세자가 직접 시뮬레이터에 탑승해서 KF-21을 조종해보는 모습이었어요. 10분 정도 체험한 후 왕세자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군요. 완전한 시스템이에요. 한국 측 대표가 고개를 숙이며 답했어요. 저희는 사우디가 진정한 항공 강국이 되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이클과 긴 통화를 나눴습니다. 마이클, 이거 정말 대단하다. 한국이 이런 수준까지 와 있다니. 존, 솔직히 말하면 나도 처음엔 회의적이었어. 하지만 직접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다르더라. 기술뿐만 아니라 접근 방식 자체가 달라. 어떤 점에서 말이야? 미국이나 유럽은 기체만 팔고 끝이잖아. 그런데 한국은 상대방이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해주려고 해. 이건 장사가 아니라 파트너십이야.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사우디를 진정한 동반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었던 거죠. 사우디 계약 발표가 임박했다는 소식을 들은 건 한 달 후였습니다. 마이클이 긴급 전화를 걸어왔어요. 존, 대박 터졌어. 사우디가 결정을 내렸다고 해. 어떤 기체로 결정했는데? KF-21이야. 그런데 규모가 장난 아니야. 1차로 120대, 향후 추가 도입까지 합치면 300대를 넘을 것 같아. 저는 정말 놀랐어요. 300대면 거의 200억 달러가 넘는 계약이거든요. 한국이 이런 대형 계약을 따낼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유로파이터나 라팔은 어떻게 됐어? 마이클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게 더 재미있어. 가격 때문에 진 게 아니야. 이상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KF-21이 가장 저렴했거든요.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대당 1억 2천만 달러, 라팔이 1억 달러인데 KF-21은 6,500만 달러였으니까요. 그럼 뭐 때문에 한국을 선택한 거야? 확장성 때문이래. 한국이 제안한 블록 3 업그레이드 계획이 결정적이었다고 해. 마이클이 보내준 자료를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KF-21 블록 3에서는 스텔스 무장창 확장이 가능했어요. 현재 4개에서 8개로 늘어나는 거죠. 게다가 차세대 미사일까지 장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현재 성능만 보고 사는 게 아니야. 마이클이 설명했어요. 10년 후, 20년 후까지 내다보고 선택한 거지. 더 중요한 건 정비성이었습니다. 유럽 전투기들은 부품 하나 교체하는데도 본국 기술자가 와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KF-21은 현지 정비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고 하더군요. 사우디 공군 참모총장의 인터뷰 내용도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 조종사들이 완전히 숙달할 수 있고 우리 기술자들이 정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단가 싸다고 사는 게 아니야. 전략적으로 유리하니까 사는 거지. 며칠 후 더 자세한 내용이 공개됐어요. 한국은 단순히 기체만 수출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우디 현지에 조립 공장을 짓고 핵심 부품 생산 기술까지 이전하기로 했어요. 이건 완전한 기술 독립을 의미하는 거야. 제 동료 톰이 말했습니다. 사우디가 앞으로는 다른 나라 눈치 볼 필요 없어지는 거지. 정말 놀라운 조건이었어요. 미국이나 유럽은 절대 이런 수준의 기술 이전은 해주지 않거든요. 핵심 기술은 항상 본국에 남겨두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엔진 제조 기술부터 레이더 시스템까지 거의 모든 기술을 이전해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일부 최고 기밀은 제외하고 말이에요.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무장 통합 능력이었습니다. KF-21은 미국제 무기뿐만 아니라 유럽제, 심지어 러시아제 무기까지 통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사우디 측 기술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기존에는 미국 전투기면 미국 무기만, 유럽 전투기면 유럽 무기만 써야 했거든요. 하지만 KF-21은 선택권을 줍니다. 저는 그제서야 한국의 진짜 전략을 이해했습니다. 이들은 고객에게 자유를 주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무기를 쓸지, 어떻게 업그레이드할지 모든 걸 고객이 선택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유로파이터나 라팔의 무장 장착 예시를 보니 더욱 차이가 명확했어요. 유로파이터는 최대 6개 무장점의 미티어 미사일과 스톰 섀도우 정도였고 라팔은 미카 미사일과 스칼프 정도였죠. 하지만 KF-21은 달랐어요. 미국의 AIM-120, 유럽의 미티어, 이스라엘의 파이썬,
심지어 한국이 개발 중인 신형 미사일까지 모두 호환된다고 했습니다. 군사력은 숫자가 아니라 체계야.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한국이 바로 그걸 이해하고 있구나. 그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 사우디 계약은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변화였어요.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낸 거죠. 사우디 계약 발표 후 저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분명히 좋은 조건을 제시했을 텐데 왜 한국에게 밀렸을까요? 마이클에게 물어보니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존, 중국이 Z-35를 들고 왔는데 문제가 많았어. 마이케이 이엘이 보내준 자료를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Z-35는 겉보기엔 멋있어 보였지만 실제로는 아직 개발 단계였어요. 시제기만 몇 대 있을 뿐 양산형은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사우디 측이 실제 비행 시연을 요청했는데 중국이 거절했다고 해. 마이클이 설명했어요. 이유가 걸작이야. 아직 비행 테스트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거야.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무기를 팔려면 최소한 완성품은 가져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중국은 설계도와 컴퓨터 시뮬레이션만 가지고 온 거였어요. 더 큰 문제는 기술 안정성이었습니다. Z-35의 엔진은 러시아제를 개량한 것이었는데 고온 환경에서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사막에서 운용해야 하는 사우디로서는 치명적인 약점이었죠. 그럼 러시아는 어땠어? 러시아는 더 가관이었어. 마이클이 웃으며 답했어요. 수호이-75라는 걸 제안했는데 실물이 아예 없었다고. 러시아가 제안한 수호이-75는 완전히 새로운 설계였어요. 5세대 전투기라고 주장했지만 아직 프로토타입도 없는 상황이었죠. 러시아는 개발 일정표와 예상 성능만 가지고 와서 계약을 요구했습니다. 사우디가 언제 인도 가능하냐고 물어봤는데 2028년이라고 하더라고. 그것도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됐을 때 말이야. 이건 사우디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어요. 2030년까지 방공망을 완성해야 하는데 2028년에나 첫 기체를 받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더 중요한 문제는 호환성이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전투기는 모두 나토 표준과 맞지 않았어요. 사우디가 기존에 운용하던 미국제 무기들과 연동이 불가능했죠. 마이클이 보내준 비교 자료를 보니 차이가 극명했습니다. Z-35는 중국제 무기만 장착 가능했고 수호이-75는 러시아제 무기만 쓸 수 있었어요. 하지만 KF-21은 나토 표준을 완벽하게 지원했습니다. 이게 결정적이었어. 마이클이 말했어요. 사우디는 이미 미국제 무기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거든. 그걸 다 버리고 새로 사야 한다면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지. 사우디 공군 작전 참모부장의 내부 회의록도 흥미로웠어요. 중국과 러시아 제안은 우리를 그들에게 완전히 종속시키려는 것 같다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실제로 중국은 무기 수출과 함께 자국 기술자들의 상주를 조건으로 내걸었어요. 정비와 운용을 모두 중국 기술자들이 담당하겠다는 거였죠. 겉보기엔 좋은 조건 같지만 실상은 완전한 기술 종속이었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어요. 핵심 부품은 모두 러시아에서만 생산하고 업그레이드도 러시아가 결정하겠다고 했어요. 사우디의 자주권을 완전히 무시한 제안이었죠. 반면 한국의 접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술 이전을 통해 사우디가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였어요. 물론 모든 기술을 주는 건 아니지만 핵심적인 부분들은 현지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Z-35 외형과 성능 분석 자료를 봤는데 정말 실망이었어. 마이클이 덧붙였어요. 컴퓨터 그래픽으로만 만든 것 같더라고. 저는 그 자료들을 보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됐습니다. 전투기는 외형보다 내부가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진짜는 한국이었다는 거였어요. 중국과 러시아가 밀린 가장 큰 이유는 고객을 무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기준을 강요하려 했고 상대방의 필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사우디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했던 거죠.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고객을 이해하는 능력이 더 중요했던 셈입니다. 계약 발표 직전 마이클로부터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우디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이 직접 한국을 방문한다는 거였어요. 존, 이건 그냥 예의상 방문이 아니야. 왕세자가 ADD를 직접 보고 싶다고 했어. ADD는 국방과학연구소를 말하는 거였죠.
KF-21을 개발한 핵심 기관이었어요. 왕세자가 그곳을 직접 방문한다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마이클이 보내준 영상을 보고 저는 정말 놀랐어요. 왕세자가 ADD 연구소를 둘러보면서 한국 연구진들과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었거든요. 이 연구소의 인력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왕세자가 물었어요. 현재 박사급 연구원만 3,000명이 넘습니다. ADD 소장이 답했습니다. 왕세자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3,000명의 박사가 한 곳에서 일한다고요? 그럴만했어요. 이 정도 규모의 연구소는 미국이나 러시아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이 이런 연구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던 거죠. 왕세자가 KF-21 개발실을 둘러보면서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 기관을 통째로 옮기고 싶습니다. 농담 같았지만 진심이 묻어났어요. 사우디가 정말 원하는 건 기체가 아니라 이런 연구 역량이었던 거죠. ADD 연구진들이 차세대 기술들을 시연하는 모습도 놀라웠습니다. 6세대 전투기 기술, 무인 전투기, 심지어 우주 발사체까지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한국이 이 모든 걸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왕세자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날 오후 왕세자와 ADD 연구진들 간의 비공식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회상하며 들려준 이야기가 정말 드라마틱했어요. 왕세자가 ADD 연구원들에게 물어봤어. 사우디의 연구소를 설립한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고. 몇몇 연구원들이 관심을 보였다고 했어요. 특히 젊은 박사들이 해외 경험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는 거였죠. 그러면서 왕세자가 말했어. 사우디도 한국처럼 기술 독립을 이루고 싶다고.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선 이야기였어요. 사우디가 한국의 발전 모델을 배우려고 하는 거였죠. 간담회 마지막에 왕세자가 한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도 30년 후에는 한국처럼 되고 싶습니다. 기술로 인정받는 나라 말이에요. 그 말이 오피셜은 아니었지만 분위기는 그랬다고 마이클이 전했어요. 진짜 공동개발의 기로에 선 것 같았거든요. 왕세자가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한 말도 의미심장했습니다. 이번 방문으로 사우디와 한국의 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공식 발표가 나왔어요. 사우디가 KF-21을 선택했다는 소식과 함께 양국 간 방산 연구 협력 확대 방안도 발표됐습니다. 사우디 계약 발표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로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폴란드가 KF-21 도입을 공식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이라크, 페루까지 관심을 표명했어요. 한국이 갑자기 전 세계 전투기 시장의 핫플레이어가 된 거죠. 더 놀라운 건 포브스에서 발표한 군사력 순위였습니다. 한국이 세계 6위로 올라섰더라고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0위권 밖이었는데 말이에요. 마이클이 보내준 최근 영상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사우디 조종사들이 한국에서 KF-21 훈련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표정에서 진짜 만족감이 느껴졌습니다. 이 전투기는 정말 배우기 쉬워요. 사우디 조종사 알파하드 중령이 말했어요. F-15에서 전환하는데 3주밖에 안 걸렸어요. 한국 교관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희 목표가 바로 그거였어요. 조종사가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전투기를 만드는 것.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KF-21의 의미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기술과 시스템과 자립의 상징이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 항공우주산업 CEO의 최근 인터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모델이 되는 나라가 되고 싶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 생산을 통해 자국 항공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었고, 터키도 한국과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논의 중이라고 했어요.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미국이나 유럽 기술을 도입하는 데 급급했는데 이제는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한국을 무시하던 시절은 이제 끝났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의 말이 정말 와닿았어요. 저도 이제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30년간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한국 같은 변화는 정말 처음 봤거든요. 불과 10년 만에 기술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탈바꿈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해요. 마이클과 마지막 통화에서 나눈 대화가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존, 나도 이제는 인정해야겠어. 한국이 게임을 바꿨다고. 맞아.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완전히 다르게 접근했어.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한국이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거야.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는 후배처럼 생각합니다. 한국이 게임을 바꿨다고 말이에요. 30년간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이런 반전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냈어요. 기술도, 가격도, 무엇보다 파트너십까지. 이제 저도 확신합니다. 한국이 게임을 바꿨다고. 앞으로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들이 펼쳐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